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협동분과 김선임입니다. 지금부터 아고라 원주 알쓸원잡 생명협동분과 운영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주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역사와 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국은 교수님, 위원장님 인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날이 왔습니다. 오늘 생명협동분과가 첫 시작을 하는데 여기 봉산동의 이 공간에서 처음 하는 거죠. 우리 박상진 위원님 집 바로 옆이죠.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예, 아니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경주. 그래서 사신 지는 오래되셨죠? 이거 그럼요. 3대가 보기. 예, 그래서 박상진 이사님이 여기 예약을 다 하셨고요. 오늘 주제 발표도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3년, 4년 참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제 25년도 저 책을 보니까 저희들 노는 것 같은데 할 일이 많네요. 예, 상당히 우리 활동에 도움을 많이 저도 받았는데 말로만 듣던 분들을 직접 조사해서 발표해 보니까 역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겠죠. 근데 저는 지역의 역사부터 배우는 게 옳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지역 역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국가 배우고 그 다음에 세계사를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게 난 저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정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의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다닐까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뭘 할까 하는 건 사실은 지난번 저희 분과에서 미리 좀 정했습니다. 그때 원원기 선생님 할 때 다음에는 협동분과 쪽이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협을 그때 우리 박상진 선생님, 신창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발제를 두 분이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AI한테 만들어가지고 좀 했고요. 박상진 이사님이 공부도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얘기 드릴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원주가 신협의 거의 본향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시작은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카톨릭 수녀님이 메릴라 가블레스 수녀님. 근데 그게 확산되는 건 아마 원주가 거의 본향이고 원주에 한참 많을 때는 꽤 많았죠. 예, 많았죠. 근데 이 신협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은행들은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 그게 다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도 나가거든요. 근데 신협은 사실은 그냥 국내에 남아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지방에 남아있게. 지방에 남아있죠. 지역 자본이죠. 예전에 처음 제가 왔을 때 강원은행이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지방은행이 다 없어졌어요. 다 그래서 국제은행으로 넘어가서 IMF 이후에는 다 외국으로 다 넘어갔죠. 근데 이 지역자치은행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요도를 몰라서 그렇지. 자본을 뺏기면 이제 지방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근데 이제 신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로 IMF 이후에 주체성을 보이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2026년도 말씀원잡 첫 번째 건데 지역의 신협 문제로 오늘 발표하게 되는데 준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 보면서 정말 신협하면 한 증인들이 우리 분과에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위원님들 그 주제 발표하실 건데요. 첫 번째
그 박상진 위원님의 원주의 협동과 자치, 신협의 미래에 대한 네,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초창기 멤버로 신협에 참여를 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학교 추천으로 그 발금이라는 데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저는 이제 뜻한 바가 있어 원주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빙빙 돌아서 다시 이제 원주를 돌아와서 이제 야인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신협에 대한 것들을 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거기 속해 있었으니까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그냥 같은 부분이고, 또 원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지금 신협에 관련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본인들도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야인이 되어서 보니까 아 이거 참 아닌데 하는 게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역사서부터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감히 원주의 협동과 같이 신협의 미래라고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사회에 신협이 끼친 영향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첫 장을 보시면 문과 이제 제 이름을 하고 미래에 대한 소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쭉 가면서 여기서 이제 살을 좀 붙여보려고 합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책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신협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국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주 신협이라는 것은 왜 특별한가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협이 어떤 역할을 했나 원주에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진짜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협은 보통 금융기관에 속하기도 하지만 제2금융권에 속해요. 1금융권은 특수은행들, 한국은행이나 그다음에 뭐 신한이나 지금 뭐 대표 있는 이제 1금융권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이 농협, 축협, 그다음에 뭐 마을금고, 신협, 그다음에 보험회사들, 뭐 기타가 이제 많이 이제 제2금융권으로 들어갑니다. 이 제2금융권이 그 자기 자본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자본이에요. 순수히 이제 조합원이라는 그 구성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주주입니다. 일반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주가 되지만 신협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주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작은 돈을 내서 선생님 에코가 나가지고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주주가 돼서 그분들이 자기가 투자한 돈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총회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리고 단기 수익이 나면 신협이 특이한 것은 그 옛날에는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담보물건이 1금융에 하려고 그러면 없으면 거의 돈을 이렇게 빌려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호 신고나 상호 신용공고를 하는 거구나 사설 금융들이 막 활개를 칠 때요. 그럴 때는 이제 금리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들이 투자해서 이자를 자기네가 받아서 자기네가 이익으로 바로 이렇게 받아가는 제도니까. 근데 신협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금액이 이제 단기 수익이 나게 되면 우선순위를 써야 될 부분들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익을 일부를 총회를 통해서 누가 전문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 아니라 총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서 지역에 뭘 하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띄어서 그 사업을 했어요. 이게 다른 타금융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이 배당에 대한 것이 지역에 환원한다는 것. 이게 신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신협의 역사와 신협의 출발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으니까 별로 그냥 봐주시면 좋겠고
할 게 없어서 쓴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 한국 신협의 역사와 행성은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60년대 이제 5월 부산 메디 가브리엘 수녀님이 이제 청어음 성가신협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쭉 올라오면서 특히 원주에 일찍 도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협 원주 천주교 카톨릭이 신협은 이제 관련된 게 초창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카톨릭에서부터 이제 수녀님이 시작을 하면서 카톨릭이 생긴 곳은 서서히 뭐 하나하나 5명, 6명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신협의 이제 종류를 설명을 드릴게요. 신협이 직장 내에도 신협이 있고 한국은행 안에도 신협이 있어요. 이 신협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도 5명, 6명이 출자를 해서 인허가를 내는 방법이 신고를 하면 내줬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게끔 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민주적이지. 뭔가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제도권에 있어서 뭘 어떻게 갖춰라,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닌 언제든지 신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협이 원주에서 이제 정착을 한 거는 무당 장윤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의 지학순 주교님이 오시면서 자체 내에 이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요. 그게 원주 최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조합이라 그래서 저희처럼 밝은 신협. 지역조합은 어떤 거냐면 조합원 대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운다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협을 하는데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형제끼리만 하겠어. 그럼 형제가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이제 신도들이 되겠지. 신도들이 이제 회원이 되시는 거고. 밝은 신협처럼 지역조합이라 하는데 이것은 원주 지역을 상대로 해서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허가에 대한 조건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허가를 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협은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신협운동이 중요한가라는 그 선물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게, 여기는 이제 이거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년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외정시대 때 시작이 되는 역사인 것 같아요. 원주의 부인 소비조합이라는 게 있었다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신협이 정체되기 전에 원주 부인 소비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쟁이 이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뭐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의익 자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협동교육연구소, 근데 밝은 신협에 등장이라는 4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66년도 원주 신협이 창립이 되는데 거기는 천주교 안에 신협을 장윤 선생님이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나중에 해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밝은 신협이 이제 창립이 되면서 71년도에 밝은 신협은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출신이니까 조금 더 살을 붙여보려고 하는데 밝은 신협은 카톨릭 지하에 지학순 주교님께서 조그만 지하에 사무실을 하나 내주세요. 초창기 직원이 저까지가 1세대 이제 창설 멤버 때 18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82년도에 이제 저희가 자본금이 한 10매덕 되면서 중앙동으로 내려가요. 중앙동 지금 원주농협 자리가 밝은 신협이에요. 그걸로 내려가서 82년대가 이제 신협을 이제 지역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72년도에 신협 강원지구 평의회라는 걸 밝음에서 주체가 돼서 밝음 직원이 나가 있고 몇 사람들이 지역에서 돈들을 놔줘서 쉽게 해서 도지부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농협에 단위 농협이 있고 중앙 농협이 있는데 도지부라는 걸 창설을 해서 각 조합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체계화됐고 각 조합마다 특성이 이제 막 발휘가 될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원주가 굉장히 신협으로서 빨리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장윤 선생님도 물론 계시지만은 저희 대성 4회 졸업생 최희라는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7회 3년 후배들이지. 후배 4분이 이제 초창기 뜻을 같이 해서
한번 지역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밝음 신협이 이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직원을 늘려서 이제 지금은 전국 아마 한 20개 많은 조합이 있는데 한 5천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아마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원주에 2개가 있어요. 원주 신협하고 밝음 신협. 자산이 한 6천억 정도씩 되는 것 같은데 굉장한 쾌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인후 보증이라 그래서 대출을 받기 쉽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장을 직원들이 나가서 돈을 받으러 갔어요. 신협이 원주 지역이 특이한 게 다른 데는 그 당시도 대도시들은 앉아서 영업을 했는데 밝음 신협은 스스로 출자를 받으러 다니고 거기서 대출도 상담해서 해드리고 보증인이 없으면 그 같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인후 보증이라 그래서 서로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하는데 네가 보증 써주고. 이게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목돈들을 필요로 할 때 그 신협을 통해서 조금씩 이게 경제 사정이 좋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밝음 신협은 하여튼 지하에서 시작해서 82년도까지가 굉장히 그 초창기 과도기였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까 밝음 대성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전 직원 18명 중에 성화 여고가 6명 정도 있고 12명이 다 대성이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지역에서 이게 진광도 들어와야지 온구도 들어오고 이래야지 학교만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이 돼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공개 채용을 해서 타 학교가 들어올 수 있었고 1세대까지는 대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리고 원주의 신협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학교 신협들이 성공한 예예요. 학교의 신협이 원주고등학교는 대원 신협이라 그래서 지금은 한 3천억 넘게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인광은 참빛 신협이라고 이렇게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대성도 대성 신협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 신협이 되고 밝음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 조합이 형성이 안 되면 밝음 직원들이 나가서 실무자 역할들을 했어요. 본국은 밝음에서 주고 거기에 가서 신협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직원들이 나가서 강릉, 강원도의 평창, 양평, 양양, 그다음에 뭐 기독병원 예를 들면 기독병원 같은 경우, 기독병원 신협 같은 경우도 밝음이 주체가 돼서 신협들이 이렇게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신협들이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다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광산 신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 무의당 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경국 회장님이 초대 광산 지역에 그 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다들 지역 신주께서 독일에서 여기 수해가 났을 때 돈을 지원을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 개통하고 기독교가 감리하고 뭐라 하더라. 지금 기독병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장로교회 주위에서 돈을 투자를 해줘요. 그 돈을 이제 수해 작업을 쓰기 위해서 원주 그룹이라는 걸 만드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진짜 대단한 분들이 계시죠. 김영주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한살림을 만든 박재일 선배님이나 그 외에 뭐 지금 이제 그 이경국 회장님도 계시고 그 지금 이제 장 선생님과 같이 뜻을 맞춰서 나오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셔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광산신협은 이경국 회장님이 계셔서 40대에 주례를 300상을 보셨대요. 40대. 광산에서 주례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주례하실 분이 없어. 그래서 이경국 회장님이 그 주례사 저도 주례를 하셨어요. 이경국 회장님이 제 결혼에 카덕센터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그런 일화가 있고 광산시장에서는 특히 뭐 돈들이 거의 없는 시기였어서 광산은 이제 고리채가 진짜 하늘시대 공동구매해서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이렇게 팔 수 있는 이익 최소화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득을 주기 위한 그런 광산시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의 역할이 굉장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광산에 종사했던 분들은 이경국 회장님을 보면 주례 선생님 아니면 진짜 선생님 이런 대접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경리가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예, 예, 광산 신협은 그래서 얘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협에서 소비주와 생명운동 한살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재희 선생님께서 그 한살림 초창기 원주에서 발기를 해요. 발금 신협 중심으로 있던 직원들이 야, 선생님이 제가 어딘가 생명운동이라는 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분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그 사물들 중에서 돌, 풀, 그다음에 먼지, 뭐 기타 등등 하나들이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그 역할이 다 있다 이거지. 그게 생명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저 구룡사 쪽에 우리나라에서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연수원 같은 게 하나 생기는데 사회에 우리 선배님이 초대 소장으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신협운동들 교육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원주 신협은 신협의 기본이 자조 자립 협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슬로건이 뭐냐면 1인은 만인이야. 한 사람이 만인을 위하는 거고 만인은 1인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있을 때 선생님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협동조합에 대해서. 거기 이제 김지아 씨나 김민기 씨가 교대로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특이했던 신협의 발금 시협은 타 시협이 못하는 모범이 됐던 이유가 가장 신협이 가져가야 될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뭐냐면 신협을 열심히 해서 조합원들한테 배당도 드리고 또 거기서 남는 돈은 사회에 환원을 꼭 해야 된다. 신협에서 버는 것을 그걸 강조를 해서 우리나라 119의 최후 시초가 원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한 1,000만 원이 안 됐을 텐데 800 얼마인데 봉고차 하나를 배당금을 해서 나온 단기 수임을 가지고 기증을 하게 돼요. 원주. 이게 원주에서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 그것도 주는데도 어려웠어요. 근데 왜냐면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도 그들도 매뉴얼도 없었고. 이게 이제 발금이 참 대단했던 것은 조합원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내가 가져가야 될 돈을 양보해서 지역을 위해서 환원하는 거죠. 이제 가장 모범이 됐던 예가 그런 거 같고, 또 정책에 있어서 지금 소비조합이나 이런 거를 미리 그 당시에 했어요. 공동구매를 해와서 조합원들한테 싸게. 근데 우려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지금 카드리 법원 쪽에 카드리 우분이라고 있었는데 아마 거기 원장님이 애국분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조합원들이 아픈 분들을 1대1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아프면 이제 그분하고 언제든지 얘기를 해서 자기 병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고, 그걸 이제 제도화해서 신협이라는 돈 장사의 기본이 아닌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또 아니면 진짜 지치고 어려웠던 사람들,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끈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제가 이제 있을 때 10년간 경매 처분을 한 게 10건이 안 될 겁니다. 10년 역사에. 그것도 담보 물건을 해서 많이 돈을 가져갔는데, 자, 이게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손익 처리를 옛날엔 못했어요.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손실이 나면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감을 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보증인, 담보면 담보 물건 갖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했느냐면 채권관리라는 게 82년도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2금융권은 채권관리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채권관리팀이 발금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해보자. 이게 뭐냐면 경매를 하되 경매자에게 이제 경매는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이제 내 물건을 이미 경매로 내놨을 경우 이제 그걸 여러 다수에게 내놓고 돈을 많이 내는 분에게 그 건물을 줘서 그분이 인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도 가진 건물주가 1차, 2차, 3차에 유락이 됐을 때 본인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그걸 사요.
사서 같이 그래서 그 시세의 금액에 근접하게 팔아서 최소한 피해가 적게 이렇게 돌려주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발금신협 거래하는 조합원들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뭐 이일금융 같은 경우는 60일만 늦으면 뭐 날아오고 그다음에 또 한 6개월 되면 경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가장 그런 마음들로 이제 신협을 운영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발금신협의 장점이 지금은 없었지만 그 당시 장학제도가 있었는데 6%예요. 금리가 18%였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주는 것만큼 쌀 거예요. 지금 금리에 맞춘다 기준을 맞추면 아마 굉장히 앞서갔는데 그만큼 조합원 돈이 이자가 적은 건데 그 자식들에 대한 교육에 그 장학제도를 넣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금은 그 전국에 가장 그 모범이 됐던 게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전국에서 그 선견지 견학이라 그래서 각 도에서 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고 지산에 이사님 계실 때도 전국에서 참 많이 왔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신협이 가야 될 방향을 자기는 못하는데 하고 있고 또 그게 뭐 실패든 성공이든 뭔가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거거든요. 물론 소비자부터 나중에 안 돼서 문을 닫습니다. 적자가 자꾸 생기니까. 그렇지만 시도를 해서 신협이 나눠줘야 될 부분들을 발금신협은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킨 거죠. 그래서 끝까지 지금까지 잘 크고 오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발금에 대한 얘기를 요거로 끝내겠고요. 8항에 보면 한살림이라는 게 생기는데 아까 얘기를 하다가 양양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박일 선생님께서 장 선생님하고 발금신협이 주체가 돼서 33명이 발기를 해요. 그 당시 한 10만 원 정도 봉급이었으면 제 봉급이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 됐을 테니까 3분의 1이네요. 그게 발기가 돼서 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셔서 처음에 파신 게 쌀이에요. 쌀가게 한 3평, 4평 정도 되는 평수에다가 강원도 쌀을 갖다가 이렇게 팔아요. 이게 한 사람이 기초예요, 그게.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이제 천주교 쪽에 이제 막 퍼지면서 천주교의 교인들이 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지점이라기는 그렇고 한 살림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며 매장을 만들고 자치 운영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게 농민들한테 계약 재배라는 걸 해요. 한 사람이 어떤 게 특이한 거냐면 계약 재배인데 올해 쌀이 농사가 잘 돼서 5만 원이에요. 근데 계약했을 때가 3만 원이면 아무리 잘 되셨어도 3만 원을 납품을 하셔야 돼요. 그럼 소비자에게 3만 원을 드려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어떤 정책이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는데 유기농이 우리나라 유기농이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 소비자들이 잘 발달이 돼 있고 일본은 하여튼 뭐 유기농은 아시아에서 그래도 제일 일본이 빨리 시작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거기에 박재희 선생님이 이제 김용주 회장님이 원래 일본 쪽에 그 많은 지인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끌고 가서 보고 와라. 예, 그러면서 어떤 것까지 되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의 그 수확한 게 배추가 진짜 이제 농약을 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 유기농이 기본이 그래요. 4km 내에 농약을 뿌리는 데가 있으면 유기농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유기농의 기본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치되 규제가 돼 있어. 한 번이나 두 번 치면 그냥 유기농으로 인정을 해줘요. 우리나라는 제도는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원래 유기농이라는 거는 4km 내에 농약 치는 밭이 있으면 안 돼. 비닐유도 쓰면 안 돼. 왜? 그 자체도 그 유기농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서 한살림이 원주를 기초로 해서 지점들이 막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동생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밌었던 게 원주는 이제 생산되는 게 뭐냐면 암만 해도 할 게 없어요. 뭐 처음에 초창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결혼주의 유정란이라는 게 있죠. 사랑해서 크고 뭐 이래서 그 교배를 해서 하는 그 자연에서 생기는 유경을 했는데, 수량이 소비자를 따라갈 수 없고 뭐 하신다고 애를 쓰신다 그래서 흉내밖에 낼 수 없는 거예요. 예, 많은 이제 고객들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조건을 거는 게 원주가 참기름하고 들기름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비서가 많은데, 그걸 만들면서 이제 전국에서 공동수매를 해놨다가 소비자 판매를 하려면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신협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원가에 근접해서 팔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달래는 사람은 많고 못 줘서 미리 이렇게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각 지점들이 있어서 뭐 지금은 이제 각 뭐 서울 지부 뭐 지부들이 나눠 있지만 옛날에는 신청하는 대로 주잖아요. 원주는 그렇게 해서 참기름, 들기름이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나갑니다, 전국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광주 같은 건 감입차라고 있어요. 감나무가 광주에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그 감을 갖고 차를 만들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바닷가 쪽은 뭐 예를 들어서 서해안 쪽에 뭐 김을 만드는 데서는 김을 이제 한 사람이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준이 유기농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근접할 수 있게 해서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마 그 역사를 이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지금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옛날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작지만 거기에 대한 작은 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 많은 그 일반 업체들 거를 갖다 위탁 판매를 해요. 그 자체도 한 살이 오래 정신하고는 많이 틀려진 거고, 지금 그 신협도 원래 신협을 시작하셨던 분들의 뜻이 많이 왜곡이 됐어요. 지금 뭐 신협이라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거기 출신인데도 거기 가기가 좀 그래요. 옛날에는 신협 조합원이라는 말에 시장을 나오시면 가시기 전에 들리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그리고 한참 떠들다가 일 보시고 또 와서 한 잔 먹고 가는 게 신협이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뭐 또 신협이, 저희가 발름 신협이 가장 잘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신협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부터, 교육을 어떤 교육을 했냐면 지역회라는 걸 둬가지고 조합원들 상대로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지역회에서 얘기거리가 나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지역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합원이 이렇다는데 이거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겠다. 그거를 제공한 게 대관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양반은 그 저녁에 판매를 하고 남는 것을 내놔요.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쪽에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끝난 와중인데도 그 들고 가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협은 신협이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발음신협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같이 살고 있는 가치에 대한 것을 아픔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희생도 같이 해서 뭔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영향을 끼쳤고, 신협은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원주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고리채만 꼭 해결을 해준 게 아니에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학회나 그 말고 또 이제 의료나 그다음에 소비조합이나 지금 농협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전 60년대 70년대 이제 어려웠을 때 했던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성공해가지고 유지되는 거는 금융업밖에 없습니다. 신협도. 근데 이제 그 신협이 앞으로도 숙제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신협이 원주에서의 발금 신협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신협의 가장 모범이 됐던 것이 신협이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많은 이제 선배님들께서 그들이, 제가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협쟁이들이 지금까지 은퇴를 하셔서 밥을 제대로 못 잡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에요. 자기 있는 것까지 다 줘. 줬는데 더 줘야 될 게 있으면 남의 것까지 빌려서 줘.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자기 살고 있는 방편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원로님, 선배님들이 지금도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런데도 뭐 일이 있다 그러면
진짜 씩씩하십니다. 지금도 8, 90이 다 뭐 90이 되신 분도 나오셔서 그런 거 보면 내가 참 사회생활을 신협에서 시작한 게 참 잘했다. 저도 한 10년 하고 저는 이제 돈을 따라서 저도 이제 다른 데서 공부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부도난 얘기 되지. 부도난 얘기가 돈이 제가 이제 신협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중요한 건 없고 지금 신협이 이제 되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신협이 과연 원주 지역에서 옛날 했던 신협처럼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기본이 사회 화물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몇 프로를 줘서 뭐 어떻게 해라 이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또 거기서 뭔가를 소재들을 이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서로 협의해서 했고 이제 그분들이 같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수한 경영자들이 장사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배당을 얼마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2금융권의 신협은 그런 역할로 해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쯤 생각해야 될 게 신협이 그 맥락을 다시 찾아야 됐다라고 봐요. 처음 신협이 들어온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앞으로 그 지역조합의 신협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거대 자본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자본시장은 거대 자본이 소수를 다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신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신협들이 속속이 이제 흡수가 돼요. 큰 신협에. 맑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본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직원들은 써야 되는 직원 인건비는 올라가고 또 지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금융권들이 그 급여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놀라시겠지만 밝은 신협 전무가 보통 1억 3, 4천 냅니다. 연봉이. 예. 이제 타 금융은 물론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한 단체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신협이나 제2금융권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희생 없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제2금융권 가야지. 제2금융권 오지 말아야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협과 앞으로 가야 될 것은 옛날 신협의 정신들을 이어받아서 뭔가 좋은 것들, 아이템들을 지역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발견을 해서 그 원주 시민들이 밝은 신협하면 그래 그 신협 때문에 내가 그랬지 이런 기억이 날 수 있는 신협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막강한 분이 또 있으시죠. 이제 신협하면 그렇게 증인도 계시지만 실제로 신협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신협을 운영하셨던 또 그 산증인이 또 계십니다. 신찬선 위원님 모셔서 오늘 주제가 신협의 역사와 원칙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박선지 위원님하고 또 공동원 위원장님이 다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박 위원장님이 사실 우리 밝은 신협의 산증인이에요. 그건 맞아요. 본인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많이 도와주는 분이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잊어먹기 전에 얘기를 하래요. 이 신협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품을 팔아서 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71년도인가 71년도인가 저기 김태환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신협 이사장도 하셨지만은 그때 신발 주머니에다가 우리 100원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얻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그것도 했지.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때 제 카드센터 지하에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지금에 있는 직원들 분들이랄까 그런 약간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 오늘 말씀드릴 것은 협동조합과 신협
신용협동조합을 얘기했는데요. 협동조합에 저도 이제 이런 거를 해보지 않아 이런 얘기를 안 해봐갖고 벌써 떠난 지 저도 꽤 오래됐잖아요. 옛날에 그 언제나 이제 2010 몇 년도 2011년도인가 10년도인가에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조 사람들하고 노조는 그 한국노총하고 또 민주노총이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이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를 회상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협동조합의 조직이라는 것은 그 경제적, 사회적 어려운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자신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해서 만든 경제 조직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조합원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상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세기 초에 형성된 것으로 네덜란드는 생산조합, 또 영국의 소비조합, 독일의 신용조합,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그 주체와 기능에 따라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 잠깐 말씀드리면 1997년도 IMF 났을 때 그러고 나서 2000몇 년도에 이제 이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IMF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회사를 갖다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잔업이라는 지금 잔업 철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랄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잔업할 거를 놔두고 또 철회할 걸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금액이 좀 많아지겠죠. IMF 딱 터지고 나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인구 감소를 하잖아요. 직원을 감소시킨다고. 그걸 갖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5시에 끝나는데 제가 이제 그 상공에서 있으면서 저 상공에서 30년 근무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국장은 아니었지만은 가보니까 하루에 다 끝내요, 사실은. 그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벌으면은 나도 살아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회사가 돈이 있으니까 난 나대로 좀 챙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이 경영자한테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 경영자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가 돈을 벌면은 직원들한테 써라. 원주가 제일 단점이 뭐냐면은 지방이다 보니까 저임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제에서 온 사람들, 예제에서 이제 그 회사를 일로 옮기게 되면은 지방세나 국세나 이런 저 혜택을 좀 받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나온 돈 갖고 좀 직원들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뭐 여기 그 당시에 옛날에는 한일정이나 삼양식품 이런다 가면은 괜찮아요. 그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챙기는 것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의 임금이 얕으니까 어디 가지를 못해요. 더 일을 하려고. IMF 터지니까 인원을 감소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다 하는 거야. 하루에 그 5시에 다 끝나 일이. 그러니까 잔업이라는 자체를 못하고 이래서 제가 그 근로자들한테 그 협동을 좀 길러야 되겠다. 당신들이 먹고 살려면 회사가 살아야지만 나도 살고 내가 살려면 회사 살고 이런 그 끈끈한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해서 좋겠다. 회사에서 뭐가 또 나중에 했냐면 201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수호사장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직원들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50명이 있어. 50명이 있는데 자꾸만 이제 그 조합 노동자들이 이 관계를 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귀찮으니까 한 사람이 10개씩 단위를 다녀갖고 수호사장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2010 박근혜 정부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2013년인가 몇 년도에 그때부터 그게 살살 일어났어요. 그때고 인원 관리는 필요 없어요. 사실 좋잖아. 그 사람 시험만 받아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거를 제가 그 사용자들 회의할 때 가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싫어하더라고요.
뭐 상공에서 국장이 말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맞거든요. 또 뭘 해줬냐면은 우산공단 내에 A, B, C라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회사를 못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런 규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했냐면 시급이 약간 뭐 10원 오른다든가 50원 오른다든가 하면 바로 사람들을 옮겨요. 한 직장에서 오래 있어야지만 좋은데 그거를 떠나서 그랬더라고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원주의 그 홀택 대학을 졸업하면은 원주에 안 있어요. 그분들이 그 도시로 간다고요. 왜냐하면 임금이 훨씬 높아요. 높은 곳은 내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40만 원 높더라고, 한 달에 40만 원. 그분들을 할 때 졸업식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이왕이 원주에서 거주해라. 원주에서 거주하면 집에서 밥 먹고 다니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아까 신협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회사가 나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내가 조금 저가면서 부흥이 되면 회사도 커지는 거고, 그런 거를 제가 노동조합의 노조나 이런 분들한테 협동조합에서 그 얘기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협동조합에 대한 거는 이 자료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애덤 스미스에 대한 9%를 대학까지 얘기해 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80몇 년도에 뭐 책을 봤는데 그걸 본 적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 1776년도에 영국에서 핀 생산 공정을 하는데 여기에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는 부분을 했던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루에 핀을 20개를 만든다면은 혼자서 물건을 갖다가 철사를 자르고 갈고 이래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20개뿐이 안 되더래요. 한 사람이. 그거를 나눠서 또 전담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되겠죠. 뭐 물건 나르는 사람, 또 그것만 자르는 사람, 또 가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그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18개 공정으로 나눴다니까 1인당 4,800개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약 한 240개 정도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성을 키우자는 것도 그 얘기한 게 제가 노동자분들한테 협동으로 키워라. 왜냐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하면은 그러지 않겠느냐는 것을 강조한 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 신협의 역사에 대한 건 아까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좀 적어드리겠고, 초창기에 그 신협적동조합 초창기 때는 27명이 참석해서 80여 명의 조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최초의 출제액이 3,400간, 지금을 생각하면 약간 340원 정도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협은 세계적으로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은행 안에도 신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이제 다 그 참고사항을 하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아키포럼이라 해갖고 아시아 신협 협동조합 총회라는 데를 2016년도에 그 인천 송도에서 했는데, 이때 중앙회 회장이 문철상 회장님이라고 군산신협 이사장님이 그 아큐포럼의 회장이었어요. 이건 아시아의 신협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뭐 다른 거보다도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는 한 몇 개 신협이 간 것 같아요. 근데 몽골에 있는 신협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게 됐어요. 거기 이제 같이 다 이게 통역을 해주니까, 동시 통역을 하니까. 세계 신협의 수가 그 당시 한 120여 개인데 7만 5천 개 조합이 있다더라고요. 조합에서는 약 한 4억 명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 몽골 신협에서 그 우선 중앙회에서 발금 신협이 되기를 많이 해요. 발금 신협이
우리 한국에는 밝은 신협 얘기해요 사실. 가끔가다 벤치마킹 한다고 오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신협을 가서 좋겠냐 이제 내가 거기 있으니까 좋겠냐 그래서 뭐 어떻게 오라래야지 이걸 끝난다 오겠다라고 이제 어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벤치마킹 했는데 벤치마킹 해볼 게 없던 거예요. 초창기 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해서 그 뭐라지 그 119 차를 뱉든가 이런 거. 이제 저도 한심해야 되는 게 드는 게 그 당시에 제가 현직 이사장인데 나에 대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우선 과거에 있던 그것뿐이 없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아직 답은 저 창피하잖아요 솔직해서. 왜 그런 게 없느냐 돼 있지 않느냐. 그럼 누가 와서 벤치마킹 했는데 뭐가 벤치마킹 이렇게 보이느냐. 과거에 다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 뭐 했다는 거 아니면 저도 업적이 있거든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제 저거지만 업적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몽골 신협에서 한 7-8명이 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이사장들이 왔는데 제가 몽골을 2013년도가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알았으면 그 사람들하고 와서 대화 나눴을 텐데 그때 뭐 신협하고 관계 없었죠. 근데 그걸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그 다른 데의 신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서 밝은 신협하면 진짜 알아요. 왜냐면 장 선생님 계시죠. 또 저희 그 지학순 주교님 계시죠. 그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표침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초창기 때 했던 분들이 지금 80대 이상 됐지만은 그분들이 품바로 세운 거를 다 망쳐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담당하는 뭐 이번에 아니라 그 전마 이름 사람들한테 해서 뭐라 그랬는데 나 자신도 창피하고 본인들도 창피한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신협에서 연봉이 높잖아요. 목표는 환원을 해주대. 문철상 회장님하고 저거 많이 써왔어요. 왜냐하면은 문철상 회장님이 그 어릴 때부터 신협이 있었더라고요. 신협 60년도 생겼잖아요. 그때에 카톨릭에서 신협을 하셨다, 군마셨다가 군산 신협 이사장까지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신협 우리 이제 그 신협 그 중앙회장이 뭐 강원도가 지금 몇 개인지 한 30 몇 개 돼요 신협이. 그분들이 오면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밝은 신협. 그러면은 밝은 신협이 되면 당신의 해중이 뭐 있느냐. 그 신협에 대해 또 하나 잘못은 뭐냐면은 신협에 이렇게 강원도에 30 몇 개가 있으면은 신협 그 뭐라 그러나 연합회라나 뭐죠 그 지역회장을 뭐라 그래 지역회 있더라고요. 근데 자산 경영에 뭐 100억도 회장을 하고 200억도 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지시키자 그랬어요. 그때 그건 안 된다네 법적으로. 아니 강원도에 37개의 신협이 있는데 자산이 100억, 200억이 그때 신협 우리 신협 같은 경우는 1,몇백억이고 또 원주 신협은 그 돈이 있는 사람이 만드는 신협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1,몇백억이었어요. 2,000억 이렇게 됐는데 그럼 100억에 200억 되는 사람이 도에 가서 뭔 얘기했는지가 아무 없어요. 그것도 파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가 연약되지 않느냐. 그럼 제가 그때 영동지방에 700억이고 500억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동지방에 반대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문 회장님한테 그런 거를 건의했었고, 그리고 이 신협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주겠다 직원들한테. 문철상 회장님은 남자 2살인가 3살인가 있더라고요. 그런 고생을 많이 했으면 신협에 정준해도 신협 교육을 많이 시켜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신협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한 게 우리 이제 여기에 황덕은 우리 위원장님이 현직 4년뿐이 없었어요. 현직 4년뿐이 없었는데 그 전에 이제 이사를 좀 해보래갖고 제가 아까 그 박상진 위원님이
진짜 현직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해야 되는데 잠깐 언급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나도 공급 생활하면서도 공급 많이 타는 게 맞긴 맞아요. 공급 많이 타는 거. 근데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있을 때 한번 직원들한테 요구도 먹은 게 있는데 옛날에 발금 신여대에 있는 직원들이 잔잔을 나눠줬대요. 지금 이제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카드 많이 쓰는 건 없었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잔잔을 나눠줬는데 없앴더라고요. 원주 신협이 그걸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전부 원주 신협 조합원이 많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발금 신협의 직원들이 실효해서 그걸 없앴다 그랬더라고요. 다시 실행을 해라 그랬지.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웠어요. 싫어했다가. 그러니까 원주 신협은 땡 잡았더라고요. 그걸 내니까 원주 신협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금 아마 한 6, 7천 이상 될걸요? 원주 신협은. 우리 발금이 거의 비슷하고 조금 이제 발금도 많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출자금이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 100원, 200원 넣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1,000원짜리가 있었어요. 1,000원짜리 있다 보니까 이 제도가 언제 바뀌었냐면 2017년도부터 총회가 끝나야지만 탈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 주주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탈을 못했고 2017년도부터 총회가 끝나야지만은 내가 탈을 신청하면 1년 후에나 총회 끝난 다음에 적자나면 그 사람들도 피해를 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한 제도가 제2금융권이 다 쓰러진 거야. 이런 말고 금감위원인 우리 발금 신협은 금감위의 소속이에요. 저걸 받지, 그러니까 감사를 받아요. 근데 말금이라는 데는 행안부, 지금도 행안부라는 지금은 그쪽에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신협이 이왕이면은 직원들도 이왕이면은 그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해서 좀 같이 준비를 해주지 않겠나. 또 한 가지 잠깐 얘기했는데는 일본의 지바현의 바람의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기 요양시설인데 제가 무의당의 김영재 회장님이 거기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나 신의회장 거기 한번 갔다 올래?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꿈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거기는 요양시설인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의 복지 2사람, 또 영월군의 복지 2사람, 몇 사람 갔더니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전부 모든 게 나무로 돼 있고 이 책상이 밥 먹는 것도 보니까 육각형인데 높낮이가 그 사람에 맞춰서 돼 있더라고요. 이 아픈 것도 본인이 해야 돼. 이게 도와주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소대면 보는 것도 누워서 보는 사람도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협도 이왕이면은 우리 다른 데는 못해도 발금 신협은 그거 하나는 해보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좀 얘기도 있었지만은 얘기도 잘 못해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거를 만나서 하니까 앞으로 발금 신협만이 아니고 또 우리 발금 신협에 하나 더 있다라면 내가 왜 그거를 치바연의 발음을 하려면 네트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하상가에 지금 뭐 다른 데 이사 갔더라고. 그때 30몇 개가 있었어요. 30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대표자가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이 팔로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 근데 바람의 마을이라는 데 가니까 거기에 돼 있는 게 전부 그거 돼 있어요. 아마 황 교수님은 내가 오늘 설명했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 다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들 사장이 한두 명 돼가고 되겠어요. 그거를 한번 하려고 꿈을 이뤘었는데 앞으로라도 혹시 신협에 있다라면 총회 때한테 그런 꿈을 이뤄갖고 조합을 형성하면 됩니다. 우리 신협에 대신 게 한 4, 50억 될 수 있을 거예요. 중앙에서 빼놓을 수 있게. 그래서 그것도 잠깐 설명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래저래 말도 제대로 못하는 님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발금 신협 많이 알려주시고 발금 신협 자체를 많이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